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 장엄한 음악과 함께 항상 화요일마다 정말 품격 있고 장엄한 이 정치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장엄한 품격 있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예. 오늘도 이 아주 품격 있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제 이름 얘기할 걸 그랬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이 품격 있게 이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그 품격 있는 그 주제는 이게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각입니다. 개각. 네. 자, 개각을 어떻게 평가하신지 이거는 야당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한민수 대변인. 좀 미흡하죠. 국민들 시각으로 보면은 이러면은 강서 보선 이후에 대통령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이런 인상을 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일전에 그 수석 비서관들 용산의 대통령실에 한 5분 또 경질 아니고 바꾸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장관 6분인데 저는 좀 야박하게 말씀드리면 총선 대방출인 것 같아요. 전원이 거의 다 뭐 총선 나간다고 지금 전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 장관들 6분도 그러는데 일단 장관들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시기나 내용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단 시기는 아무리 총선이 뭐 넉 달여 남았다고 해도 지금 예산안을 만들고 하는데 기재부총리,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바꿔버렸습니다. 거기 뭐 국토부 장관도 있고 지금 예산안 국회 처리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용도 이분들이 또 경제부총리한테만 또 말씀드리면 이분이 1년 내동 하신 말씀이 이른바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살아난다는 거였습니다. 상저하고 지금이 12월 중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거는 총선용 꽃가마를 태워줄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일전에 말씀하셨듯이 책임을 따박따박 문다면 이분은 총선 출마한다고 대구 가실 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는 이건 정말 무슨 면죄부 개각 아니냐 그리고 도주 개각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뭐 후임까지도 좀 말씀을 드릴까요? 후임으로 오신 분들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실은 전문성이라고 했는데 저도 옛날에 기자할 때 외교부도 출입해봤습니다만 외교부 2차관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가서 물론 개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거기가 간단한 부서가 아닙니다. 인력도 많고 예산도 크고 담당하는 데가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우리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그 장관 출신이거든요. 한번 들어보니까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해관계를 다 봐야 돼요. 예산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잘하실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보훈부 장관도 집안에 뭐 할아버지가 독립수사가 있는 것까지는 뭐 좋은 집안이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교수를 하셨던데 그 보훈부도 그렇게 만만한 데가 절대 아닙니다. 거기 이해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이 대통령이 무슨 뭐 서운함이 아니고 여성도 많이 쓰고 하는 그런 컨셉트 자체를 뭐 나쁘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재적소에 인재가 있는 건데 내보내는 것도 저는 총선용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 이것도 맞지 않고 뒤로 들어오시는 분들 후임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이게 정말로 적절한 인재를 썼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예, 말씀하시죠. 너무 신랄하게 말씀을 해 주셔갖고 말이죠. 품격 있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야당이 영어로 뭡니까? 어포지션 발이죠. 우리가 뭘 잘해도 어포지션 하는 것이 뭘 야당이라는 잘해도 엎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반대를 우선 기치로 한다. 이게 이런 측면에서 야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한 개각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변인 당직을 맡아서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개각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적으로 밝혔다는 의미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예상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국민의 민생 더 잘 챙기는 그런 2기 국정 운영에 나서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인사들 가운데 뭐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과거 뭐 정치인 출신들 많이 안 뽑고요. 관료, 학자, 전문가 이래서 어느 분에게 물어봐도 이분들은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선별을 했고요.
특히 이번 그 개각에서 3명이 여성을 배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 정부를 얘기할 때 이른바 서우남이라는 프레임을 끼워서 서울대 50대 남성 이 사람들만 정부 강료로 쓰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대학도 굉장히 다양화됐고 여성도 3명이나 보충하면서 전반적인 우리가 뭐 메시지는 인사로서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이 인사를 통해서 앞으로 2기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방침을 적절한 시점에 밝혔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총선과 좀 어울리는 면은 있습니다. 뭐 총선이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용 개각이었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개각해서 나가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정치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격도 강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동관 그 전 방통위원장 후임. 네. 네. 또 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제2, 제3의 탄핵도 불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던데. 공개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했다기보다도요. 일단 지금 언론에 거론된 뭐 사실 뭐 내정설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이분이 들어간 지도 한 6개월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 중수부장 출신의 검사 출신의 이분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다. 저는 이 기사나 이 내정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동관 위원장이 오셔가지고 불도저처럼 저기 그 탄핵 사유서 지금 탄핵까지는 안 되고 이제 꼼수 사퇴를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만 그 사유서를 국회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꼼꼼히 보면은 정말로 뭐 말도 안 되는 그 100일도 안 되는 사이에 헌법과 각종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혹들이 많아요. 특히 이 5명이 운영되는 합의제 방통위를 2명의 독임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거론되는 분이 김홍일 검사, 전 검사, 또 하나는 그 이동관 위원장과 같이 합을 맞췄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부위원장. 이분은 또 판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분 중에 한 분이 또 방통위를 맡는다면은 정말 더 우려스럽다. 그런데 5명 중에 2명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지금 방통위법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과방위 간사인 조성래 의원이 개정안 또 냈는데 여당이 뭐 그 전혀 협의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한번 보십시오. 야당이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한 그 방통위원은 대통령 7개월 넘도록 임명을 안 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추천까지 해놨는데 안 하면서 그분이 결국은 사퇴를 했습니다. 야당 몫이 2분이 있거든요. 이 추천해서 받아야지. 대통령은 지금 한 분 남아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또 그럼 대통령이 지명해가지고 인사청문회가 또 통과되지 않으면 그냥 또 강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명째예요.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1년 7개월도 안 됐는데 장관 또는 장관급을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강행한 사람이 20명째입니다. 20명이 됐습니다. KBS 사장까지. 그럼 21번째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대통령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와야지 또다시 검사 출신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무도하게 정말 불도저식의 방통위를 운영해왔던 부위원장을 또 승진시켜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 그 방통위원 5명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 2명으로 운영돼 왔었던 거잖아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포함해서.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마 야당에서 추천했었던 당시에 방통위원 후보가 최민희 전 의원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왜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느냐. 최민희 전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건 선거운동 당시에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뉴스 뭐 이런 것들을 그 담당해야 하는 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생각하고 있는데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민희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야당에 드렸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당시 언론사에 근무할 때 종편 재승인 업무로 3년마다 재승인을 하거든요. 정책기획부장으로 일하면서 3년마다 한 번씩 방통위로부터 재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 방통위원장이라는 업무가 무지막지하게 정말 중요한 업무죠.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인데
인사청문회도 국회에서 꼭 거치도록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의 상당 부분이 법률적인 그 이슈를 다루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얘기가 되는 이상현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라든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이 율사 출신에서 후보를 찾고 있는 거고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언론인 출신에서도 뭐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여하튼 어떤 분이 방통위원장에 새로 임명이 돼야 되느냐. 저희 당으로서 명확합니다. 첫 번째 가짜뉴스 폐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지난 정부의 이 언론 환경이 상당히 친노조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매체 환경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돼야 된다라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뭐 제가 최민희 전 의원을 뭐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하면은 그 직전에 대행을 했던 김효재 권한 대행이나 그 전에 한나라당 몫이었죠.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 들어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그 법적인 처벌도 받고 한 분들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품격 있게 얘기를 하더라도 속내까지 숨기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임명을 하게 되면은 야당 몫의 김현 또 위원도 있었고 하니까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1 구도에서 밀어붙였던 거고 김현 위원이 전 위원이 임기가 끝나니까 아예 그때도 임명 안 하고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한 거죠. 아무리 여야가 갈려져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진실 팩트 자체를 가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도 본인들의 허물이 있는 것들 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러면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적법 절차로 해서 7개월 동안을 대통령 임명을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더 들어가면은 복잡해지는데 저는 이제 이동관 전 위원장이 불명예스럽지만 물러났으니 새로운 방통위원장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방송을 장악해가지고 그 땡이 뉴스 만드는 게 그렇게 목적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기사를 받아볼 수 있는 채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9시 뉴스가 계속 그거 한다고 해서 그 뉴스 보고 앉아서 계실 분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 채널로 뉴스를 보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가짜뉴스 심의 얘기하시는데 방심위원들이 그 조직에 안 가기 위해서 집단 보이콧한다는 기사 못 보셨습니까? 그런 거 만들다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헌법이 위반됐다는 지적까지 받은 겁니다. 그 헌법에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건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내놓은 거고요. 저희는 그게 정략적 정치적 탄핵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당연히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정식 판결을 받게 됐다. 물론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방통위의 업무 공백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분은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다른 분으로 좀 추천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을 추천했다라면 분명히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동관 전 위원장이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뭐 고소 고발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시민단체인지 우리 당 그 공수처에도 그 의뢰를 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탄핵이 요새 좀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미국도 요새 탄핵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네. 예? 근데 교수님 그렇게 네. 이제 보는 이제 저기 여당이 또 프레임을 탄핵 뭐 습관성 얘기를 하고 하니까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해임 건의안 같은 걸 냅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그럼 대통령은 그걸 듣질 않아요. 역대 정부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고 국회에서 올라오면은 대통령이 자기 사람이니까 쉽게 내치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안 받으려고 하면 여당이 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 해요. 근데 지금의 여당은 그 역할을 뭐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탄핵을 실제로 추진한 사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시작한 게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인데 이분은 뭐 그 사이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우리 민주당의 탄핵 뭐 남바른다 이런 얘기 한다면
저는 뭐 이 주제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거부권 남발하시는 거, 습관성 거부권 쓰시는 것도 국민들로부터 결코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세요. 네. 당연히 뭐 이 선후 관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선후 관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사실 지금 국회가 국민의힘은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우리가 정권이 2022년도에 바뀌기는 했지만 의회 권력은 2020년에 형성된 그 상황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결정하는 이 사안들은 다 지금 민주당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정말 집권 여당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지 의회 내에서 굉장한 약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갖고 있는 행정부의 권한이 뭐냐. 그 당연히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정치가 굉장히 지금 양극화돼 있다 그러잖아요. 갈등도 굉장히 첨예하고 이게 2020년 선거와 2022년 그 대선을 거치면서 더 강화됐는데 결국에는 2024년에 있는 선거에서 의회의 이 어떤 견제 기능을 지금처럼 의회가 폭주화해서 행정부와 충돌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냐 아니면 그래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당이 지금 워낙 의석수가 적으니까 더 의석수를 줘야겠다라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4개월 후에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결정적 이유는 여야가 대치 정국이 심해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정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근본 원인 중에 하나 물론 우리 민주당의 그 탓도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건 정권 교체를 했고 집권 세력이 됐으면 정치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1년 7개월 동안 야당과 전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정말 저는 여소의 야대라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굴욕을 느끼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했었어요. 많은 대통령이 우리 교수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고 대통령 전 거부권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다만 대통령이 쓰신 거부권 그 대상 법안을 한번 보십시오. 양곡관리법, 농민들을 위한 법입니다. 간호법,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고 이 법들은 대선 때 대통령이 공약을 걸었거나 간호사협회를 가서 대국민 약속을 한 겁니다. 간호사들에게. 그런 것까지 거부권을 써야 되는 게 맞느냐. 만약에 정말로 이게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안이었다면 거부권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국민들 법이고 노조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하고가 관련 없어요. 노조법은 노동자들이 정말 과도한 손배를 받지 않도록 원청의 책임을 명확하게 위한 노조법이고 우리도 대통령께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기구 ILO에서 국제노총에서 대한민국은 노조법을 통과시키라고 그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것도 거부했어요. 방송 3법? 아니 이 사진을 넓혀가지고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자는데 그게 잘못된 법입니까? 이거 다 거부하셨습니다. 오늘 뭐 충돌하는 지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민들이 사실 원래 판단하실 겁니다. 제가 품격 있게 충돌하시면 돼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 말이죠. 제가 사실 정치 한번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양곡관리법 문제였습니다. 저는 농민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농사 졌었고 저희 집이. 그런데 양곡관리법이라는 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 쌀값을 일정 부분 계속 지나치게 많이 이 보장해 줄 경우에 우리나라 농정 정책의 전반에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그랬습니다. 왜냐? 쌀값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값을 계속 보전해 줄 경우에 가뜩이나 지금 쌀이 많이 심어서 남아 도는데 그 가격 폭락하는 걸 국민 세금으로 다 막아주고 결국에는 우리 전체적인 농사 정책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 건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농민표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농민표를 잡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무리하게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양곡관리법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연히 통과시켰었어야 되죠.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그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했다는 법안들을 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지금 그때는 밀어붙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제도가 그런- 있었어요. 초과되는 분량. 노란봉투법은 그럼 그때 통과시키는 게 어때요? 노란봉투법 자체는 그러니까 쌍용차 맞아요. 문제로부터 이루어진 거죠. 20년 가까이 된 그렇습니다. 거죠. 사회적 그러니까 합의가 필요했던 부분들이고 이제와 그러면 그 당시 안 한 법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는 자기들 당신들 때 안 했으니까 무조건 반대된다. 전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잠깐 저거 하고요. 네. 저기 지금 어떻게 그 이상민 의원 탈당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간단하게 이상민 의원이 숙고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갈 확률이 있다고 보세요? 저희는 오신다면 환영할 겁니다. 예. 네. 왜냐면 저희가 중도 외연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신다면 환영합니다. 근데 이상민 의원 탈당 어떻게 보세요? 안타깝죠. 안타깝고서는 뭐 좋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상민 의원님께서 5선을 하셨는데 예. 4선을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되신 분입니다. 근데 가시면서 저는 뭐 본인의 정치적 철학과 맞지 않거나 가치와 맞지 않아서 아니면 다른 데에 가서 더 이상 더 좋은 정책을 구사하겠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다 봅니다. 하지만 가시면서 잔뜩 당과 당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비판하셨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제 정치 철학으로는 그래도 본인을 위해 당을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당과 당원들 적어도 본인이 직전까지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지는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한 대변인님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요? 다음 주에 뭐 말씀하시죠. 길게 하시죠. 뭐. 예.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